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한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의 부모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그 역할을 해내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로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지금 나로서 행복한가? 라는 질문 앞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외롭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두려움이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늙으면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낫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둘이라서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둘이라서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제일 몰라줄 때 그게 제일 서럽고 외롭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둘이냐 하나냐가 아니라 내가 나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인생 후반전을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나, 홀로 꿀맛 인생 설계 6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단 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나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부부도 따로 국밥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 든 부부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두 가지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매일같이 부딪히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지 하고 탄식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잔소리하고 리모컨 하나, 반찬 하나에도 싸움이 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 마음은 늘 시끄럽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난 혼자서는 못 살아 하며 배우자의 뒷모습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외출하기 싫다 하면 나도 덩달아 안 하고 아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차립니다. 배우자의 스케줄이 곧 내 스케줄이고 배우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부부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너무 붙어서 괴롭고 다른 한쪽은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가 겪는 문제의 핵심 뿌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나만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산다는 분들은 너무 붙어 있어서 지쳐버리신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혼자 못 산다는 분들은 평생을 배우자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곧 나였고 배우자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둘 다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나이 들수록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시작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상호 의존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에게 너무 기대다 보니 내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이겁니다. 나이 들수록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각자의 맛이 살아있는 따로 국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되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같은 하루를 보내되 각자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같은 인생을 살되 각자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느슨한 연결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기는 나 자신을 위한 보너스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썼던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돌려야 할 때인 거죠. 고슴도치 2마리가 겨울에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붙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답답합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게 행복한 노년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며 살았다면 그 순간 내 인생도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나만의 인생이 탄탄하게 있다면 슬픔은 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이건 비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는 부부는 흔치 않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혼자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나만의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을 때도 나로 살고 혼자가 돼도 당당한 나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이제 따로 국밥처럼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셨다면 이번엔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나의 자유를 되찾으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 말 이제는 그저 소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신가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즉,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자율성은 행복의 핵심이 됩니다. 평생 우리는 의무감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사는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방 꾸미기, 식사 시간, 여가 활동 등 작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직원들이 모든 걸 결정해 줬습니다. 18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그룹은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행복도가 올라갔으며 심지어 사망률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것을요. 70세정 여사님은 평생 남편이 싫어해서 입지 못했던 진분홍 코트를 남편 외출 후 몰래 꺼내 입고 백화점에 갔답니다. 평생 내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었구나 라는 생각에 울컥했지만 그 코트를 입은 날 느꼈던 해방감과 자신감은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를 위한 일탈이 바로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기심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나만의 선택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작은 선택마저 남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정해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는 겁니다. 대신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세요. 나는 이게 좋아. 오늘은 이렇게 해볼래. 점심 메뉴, 운동 시간, 입을 옷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을 다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하기 싫은 부탁, 가기 싫은 모임,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섭섭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 과연 자유로운 삶일까요? 거절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행복한 나는 사라집니다. 셋째,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쓰던 시간과 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을 쓰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번 돈 당연히 쓸 권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입고 싶은 옷 입으세요. 나 자신에게 쓰는 돈과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출입니다. 넷째,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저녁 산책, 주중에는 간단한 일, 일요일에는 종교 활동, 이렇게 나만의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해서 하는 일들이 쌓일 때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됩니다. 나만의 루틴은 내 인생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나의 자유를 되찾으셨다면 이제는 그 자유 속에 삶의 불씨를 다시 살릴 차례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심장이 뛰는 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 최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했던 일 있으신가요? 집중하다 보니 해가 지고 밥 먹는 것도 있고 계속 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그런 거요. 젊었을 때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젊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 가면 할 일이 있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몰입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길고 시간이 안 가고 무료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결, 따로 국밥과 연결이 됩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할 게 없어서입니다. 배우자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당신 뭐해? 어디가? 언제 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심심해서입니다. 자신이 몰두할 게 없으니까 배우자한테 집착하는 겁니다. 반대로 배우자한테 완전히 의존해서 사는 분들은 어떤가요? 배우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혼자서 뭔가 해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같습니다. 자기만의 몰입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 국밥으로 시간을 확보만 해놓고 그 시간에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배우자에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몰입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배우자가 방해가 됩니다. 나 좀 혼자 있을게. 이거 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이죠. 66세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를 시시콜콜 간섭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외출까지 따라 나서니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든지 해요.
왜 나를 따라다녀요? 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나는 할 게 없어서 그렇지라며 섭섭해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알아보았고 권유로 박 선생님은 마지못해 사진반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카메라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 과제로 동네 사진을 찍으러 나갔는데 나무, 꽃, 고양이 등을 찍다 보니 3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집에 와서 사진을 정리하는 재미에 푹 빠졌고 다음 날도 촬영하러 나갔습니다. 한 달 후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찍을까 생각하며 사진 정리하기 바빠 아내를 따라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같이 장 보러 갈래요? 라고 물어도 아니 나는 오늘 사진 찍으러 갈 거야 라고 답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박 선생님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출사를 나갔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아내가 언제 들어와? 라고 물어볼 만큼 행복한 취미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따로 국밥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는 겁니다. 배우자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 무언가를요, 따로 국밥처럼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한 가지를 더한다면 진짜 꿀맛 같은 인생이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비결은 새롭고 가벼운 나만의 인연을 만드세요. 나의 무슨 새로운 친구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이면 충분하다고 하시죠. 그런데 심리학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활력을 주는 것은 매일 얼굴을 맞대는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때때로 만나 차 한잔 나누는 약한 연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약한 유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 같은 끈끈한 관계는 많은 기대와 책임을 동반하지만 가벼운 관계는 부담 없이 순수한 즐거움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끔 만나는 지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동네에서 인사만 나누던 사람, 이런 약한 연결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적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인연들은 다릅니다.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신선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시나요? 옛날에 우리 그랬지, 누구 아프다더라, 누구 돌아가셨다더라. 대부분 과거 얘기나 건강 얘기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들은 어떤가요? 오늘 배운 건 정말 재밌네요. 다음 주는 어디로 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현재와 미래 얘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얘기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볍고 활력이 생깁니다. 69세 이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서로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같은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나면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탁구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사생활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탁구 치고 잘 치시네요.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이런 가벼운 대화만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만나면 편해요. 부담이 없고 만나고 나면은 기분이 상쾌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탁구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확 줄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매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간식이라고 부릅니다. 깊고 의무감 있는 관계가 정식 식사라면 가볍고 짧은 만남은 간식입니다. 정식 식사도 중요하지만 간식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간식이 더 자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친한 친구가 많은 것보다 다양한 수준의 인간관계를 가진 것이 외로움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관계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주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벼운 관계 중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했던 인연이 나중에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배우자한테만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취미, 나만의 사람들, 이것들이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나게 삽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깊어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 그 활동 함께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면 됩니다. 배우자 있든 없든 나는 나대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돌아가는 집, 그것도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5번째 비결은 나만의 안식처를 만드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회사,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집은 그저 잠자고 쉬는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하루에 70, 80%를 집에서 보냅니다. 그러니 집이 어떤 공간인가 남은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을 방치합니다. 나 혼자 사는데 뭘 꾸며? 이제 늙었는데 돈 들여서 뭐해?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며 낡은 가구, 오래된 커튼, 어두운 조명 그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우울해집니다. 집이 우울하면 사람도 우울해지는 법입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 연구에서 주거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밝고 정돈된 집에 사는 분들은 우울감이 적었고 어둡고, 어수선한 집에 사는 분들은 더 깊은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우리의 기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어두워지고 밝은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70세 김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집이 더 답답하고 제 집 같지가 않아요. 40년을 살았는데도요. 벽지색 가구, 커튼까지 전부 아내의 선택이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의견을 냈지만 당신은 집에 관심도 없잖아. 그냥 나한테 맡겨라는 말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의견을 접어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렸어요. 다음 주까지 집안에 선생님만의 특별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낡은 베란다를 청소하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화분 몇 개를 사서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만의 안식처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상담 때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거기 앉아 커피 마시는 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공간이 주는 힘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건 내 공간이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런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집이 더 나를 위로해 줘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이 따뜻하게 반겨줘야 외롭지 않습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 좋아하는 사진 한 장, 폭신한 방석 하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집을 나만의 성으로 만듭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라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배우자 있든 없든, 가족 있든 없든 나만의 안식처는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서 나는 온전히 나로 존재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남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그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혼자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혼자가 함께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라는 짐을 내려놓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60년, 70년의 세월을 열심히 살아낸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이제 남은 시간을 오직 나라는 이름으로 채우겠다는 자랑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당하게 신나게 여러분의 꿀맛 같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려면 무조건 이것부터 하세요. 60대 이후 이것 모르면 노후가 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 당장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혹은 단 한 달도 자신이 없으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 얼마나 준비된 인생인가를 묻는 거울입니다. 60대를 넘어서는 순간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매일이 편안한 사람과 매일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자식이 효자인지 아닌지도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조차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바로 준비의 방향에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노년이 불행이 되는 것은 준비 없이 맞이했을 때뿐이다. 2000년 전에 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꿰뚫는 말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 국가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어섰죠. 하지만 우리나라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모아둔 자산을 모두 써버린다고 합니다. 길어진 생명을 감당할 체력도 경제력도 그리고 정신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연금도 받고 있고 여유 자금도 있으니까 문제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과 착각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잘못된 지도를 들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착각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함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몸 하나로 먹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평생 일할 수 있습니다. 65세 김 선생님이 제게 하셨던 말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하시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계셨죠. 이 정도면 70까지는 거뜬하지.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며 따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셨고 여유 자금도 크게 모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67세가 되던 해 예고 없이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된 데다 설상가상으로 당뇨까지 앓으셨습니다. 일은 멈췄지만 생활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병원비가 추가되면서 지출은 늘어났죠. 그분은 뒤늦게 깨달으셨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요.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허리가, 어깨가 오늘 갑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요즘은 젊은 사람과 외국인에 밀려 아무리 성실하고 건강해도 고령자가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소득 구조입니다. 연금, 임대수익, 배당, 이자, 안정적인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파이프라인입니다. 몸이 아파도 일하지 않아도 돈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죠. 그런 구조가 없다면 여러분의 수입은 은퇴와 동시에, 아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 바로 멈추게 됩니다. 우선 지금 당장 내 수입원을 점검해 보세요. 노동소득이 전체의 80% 이상이라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동소득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동소득 구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정말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늦추면 36%가 증가하죠. 월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5년 동안은 다른 수입이나 저축으로 생활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을 적극 고려하세요. 집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시가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부부라면 월약 9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살 수 있고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배우자는 계속 받습니다. 돌아가신 후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되고 부족해도 자녀가 갚을 필요 없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집을 주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편하게 사시는 게 자녀에게도 더 나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을 꼭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34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네 번째, 집에 방 하나 내주기를 생각해 보세요. 큰 집에 사시거나 자녀들이 독립해서 빈 방이 있다면 월세를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 하나에 월 40에서 60만 원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남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세대 공감, 홈쉐어링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받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예요.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서 중개해 줍니다. 다섯 번째, 정기예금을 월지급식 예금으로 바꾸어 보세요. 은행 예금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일반 정기예금이 아니라 월지급식 예금으로 바꾸어 보세요. 같은 예금인데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연 5.5% 월지급식 예금에 넣으면 매달 약 14만 원씩 이자가 나옵니다.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거죠.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만기시 직업보다 총이자는 조금 적지만 노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즉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불안하지만 매달 확실하게 100만 원씩 들어온다면 그 안정감은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일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3개월 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 앞에서 망설여지신다면 지금이 바로 자동소득 구조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동소득을 충분히 확보한 분들 중에서도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는 생활비만 확보되면 괜찮다고 믿는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험을 해지하거나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한 재무상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급할 때 쓸 돈이 없어서 시작된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43%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비상금이 없어서 자산을 급매각하거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예측 가능한 지출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예상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배우자의 사고, 자녀의 위급한 상황, 집 문제, 법적 문제, 이런 일들은 통계에 나오지도 않고 미리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는 충분히 준비했는데도 비상금이 없어서 보험을 깨거나 집을 급매로 내놓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생활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활비와는 완전히 별도로 비상자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상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치 생활비라고 말합니다. 만약 월 250만 원을 쓴다면 1,500만 원 정도는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거죠.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금액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따로 모아두세요. 절대 손대지 않는 통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비상금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큰 지출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치매나 중풍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간병비나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위기가 왔을 때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그려지시나요? 비상금이 없어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라고 말해야 하는 그 순간의 마음을, 그리고 자식이 주춤하며 아버지, 저도 지금 좀 어려워요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의 침묵을,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비상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상금을 열심히 모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을 날려버립니다. 이번 기회만큼은 확실하다는 말에 속아서 말이죠. 세 번째는 노년을 무너뜨리는 투자의 착각입니다. 68세 정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집 한 채와 퇴직금 8천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고 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3년 전 부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계시지만 나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비트코인 아시죠? 제 조카가
작년에 1,0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5천만 원 됐대요. 이제 곧 1억 간다는데 우리도 늦기 전에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 비트코인으로 10억 벌었다. 은퇴 후 비트코인 투자로 제2의 인생 같은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정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4천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4,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800만 원의 수익, 평생 일해도 이렇게 쉽게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지금 비트코인 폭등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곧 2배 더 오른대요. 저도 추가로 돈 넣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래요. 정 선생님은 결국 나머지 4천만 원도 모두 비트코인에 넣었습니다. 총 8천만 원 퇴직금 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주 후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6개월 후 팔았을 땐 2,600만 원만 남았습니다. 5,4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빈집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러지 말라고 말렸겠지.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노후 자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에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노후 자금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불리려고 하지 말고 지키는 데 집중하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생활비와 비상금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투자는 반드시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20%를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해 못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익률이 좋다더라. 이런 말 정말 위험합니다. 투자 구조를 설명드렸을 때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은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100% 의심하세요. 1년에 3배, 6개월에 2배. 이런 수익률은 정상적인 투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에서 4%인 시대에 30% 수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은 사기꾼의 단골 멘트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선착순 한정, 지금 놓치면 평생 후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친구나 지인의 추천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 친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당했는데 본인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투자 결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투자 권유가 있다면 하루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마 90%는 자녀가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말릴 겁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지키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투자 사기만큼이나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착각인데요. 네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여러분은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현실을 말씀드리면 2024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도 이미 자기 삶을 꾸리는데 벅찹니다. 직장일, 자녀 양육, 주택 대출, 노후 준비,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죠. 여기에 부모 간병까지 떠안으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나빠서 혹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못해주나 서운해하고, 자식은 저도 힘든데 계속 요구하셔서 짐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원망과 부담으로 바뀝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수록 양쪽 모두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과 지원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첫째,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세요. 내 노후 자금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을 먼저 확보한 후 그 외에 여유 자금으로만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후 생활비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무리하게 지원해버리면 결국 내가 힘들어질 때 그 부담이 다시 자식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됩니다. 둘째, 기대를 버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돌봐주겠지, 나중에 자식들이 보답하겠지, 이런 기대 말이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거리입니다. 내가 자립해 있으면 자녀들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진짜 따뜻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67세 박 여사님은 3년 전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앞으로 너희한테 손 안 벌릴 거야. 그러니 너희도 우리한테 무리해서 뭘 해주려고 하지 마. 그냥 안부 전화하고 가끔 얼굴 보러 오는 게 최고야. 자녀들은 처음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언이 모두를 편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죠. 부모는 당당하고 자녀는 부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만남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혹시 노후에 자녀가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녀에게 줄 돈의 한계선을 그으세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서는 법을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고 동시에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막상 실천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려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독한 마음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남에게 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혹독할 정도로 독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독함이야말로 나이 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립에 독해지세요.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라는 책을 쓴 손흥아야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최고의 으뜸은 자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립이란 단순히 혼자 돈을 벌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힘입니다.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조차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자립입니다. 77세 한 여사님을 만났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한 여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도 바쁘고 애들도 바빠. 그런데 괜찮아요. 나는 내 하루를 즐기며 살거든요. 한 여사님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수채화와 시니어 체조를 배우셨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간단히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수다를 떨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한 여사님은 별거 없다는 듯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 오는 거죠. 나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한 여사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세요.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건강에 독해지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아무리 화목해도 몸이 아프면 그 순간 행복은 멈춥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82세. 조 선생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더워도 빠지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요. 몸이 굳고 무릎이 아프고 결국 누워 지내게 되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조 선생님의 말씀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더 무겁고 일어나기가 더 힘들죠.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욱 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운동은 내 몸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다. 귀찮음은 잠시뿐이다. 나는 독종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열정에 독해지세요. 나이가 들면 열정이 서서히 식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지고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늘어나죠. 새로운 걸 배우기도 싫고 어디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하루를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야말로 마음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80세가 넘어서도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불타는 열정이 시대를 넘어서는 작품들을 만들었죠. 75세
김 선생님은 70세에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만 매일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 선생님의 작품은 동네 복지관 전시회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김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나이니까 배우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적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냥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순 없잖아요. 열정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취미든 봉사든 공부든 일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붙일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독하게 매달리세요. 열정이 살아있으면 몸도 마음도 늦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하루가 의미 있어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노후의 절반은 5가지 착각에서 오는 함정을 피하는 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3가지 독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립, 건강, 열정, 이 3가지를 독하게 붙잡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대신 존엄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하고 실천하고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자기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독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